자, 정권이 54조를 갖다 일자리 만든다고 집권 2년간에 썼는데 1년 반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2017년 5월부터요. 작년까지. 그 돈은 다 어디 가고 1월에 실업자만 122만 원입니다. 자, 지난번에 그 돈 쓴 것 중에 내용이 전통시장 지킴이 해가지고 85만 5천 원인가 일주일에 2번 아무 할 일 없이 근무하는 시간 동안에 뭐 붙여놓은 불법 딱지 벽에 붙여놓은 부착물 뗐다라는 게 전부라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통계청장을 마음에 안 든다고 저들 펜으로 바꿨지요. 그렇게 지랄을 함에도 불구하고 1월 실업자가 122만 명, 19년 만에 최악의 성적이다. 실업률 4.5%, 9년 만에 가장 나쁘다. 취업 증가는 2만 명에도 못 미쳤다. 제조 침체에 최저임금 후폭풍이 심각하게 늘어났다. 그런데 정부는 노인들이 일을 하지 않다가 구직을 해서 그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은 이제 실업률에 포함시키니까 그래서 실업률이 늘었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갑자기 농림업에서 10만 명이 증가한 기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희한하고, 그래서 이거 빼고 나면, 이 10만 명을 빼고 나면 취업자 수가 2만 명 늘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감소를 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도 세금으로 공공 부분에 2,000명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17만 명이 줄었다는 거예요. 건설업에서 30개월 만에 감소, 어지간하면 건설업에서 감소는 안 나오는 분야입니다. 정부 돈 갖다 부은 복지, 보건복지에서 18만 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복지 분야에 주로 뭐 단기 일자리, 인턴 이런 거 많이 늘어났으니까 여기에서만 18만 명 늘린다. 54조가 이런 데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농림업에서 10만 명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정부도 갸웃갸웃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기농인구가 늘어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7년 1월만 해도 농림업 취업자 수가 9,000명이 감소했는데 전체 농림업 취업자 수가 100만 명 정도인 상황에서 지난해 1월 9만 4천 명이 증가하고 1월 달에 10만 7천 명이 증가한 걸 농림수산식품부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는 게 아니라 농촌에 무슨 치료사업 시켜놓고 취업자 수 증가했다고 그렇게 잡은 거 아니에요? 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가끔은 제 방송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중간만 듣고 이런 헛소리들을 좀 합니다. 문재인 탄핵 왜 말 안 하냐? 너 박근혜 탄핵에 앞장서더니 수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중 간에 적당히 타협할 거라더만은 지금 합의를 하지 않냐. 그래서 어제 제가 중국이 망한다는데 미국이 압력 넣어서 망한다. 물론 그건 일부지만은 미국이 압력을 넣는 것은 넣었다 안 넣었다 계속 하죠. 중국은 그거와는 관계없이 망해가는데 미국 압력이 있을 때는 더 빨리 망하고 좀 미국이 늦추면 좀 늦게 망하고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십시오. 미중이 또 화해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데군데를 가지고 제 말에 이야기를 하지 말길 바래요. 자, 그런데 문재인에 대해서는 군데군데를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를요, 문재인 정권이 숫자를 갖다가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숫자 꿰 맞추는 전문가들을 동원해 가지고 통계라고 내놓으면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뭐 동아일보에 이 장난치는 방법이 나옵니다. 기업들이 이제 주총을 하게 되면 10년간에 10,000개씩 팔면 이제 10만 개 팔았는데 재작년까지는 작년에 1,000개밖에 안 팔렸어요. 그럼 10분의 1로 이렇게 줄어들었지요. 그러면 매출이 90%가 줄었다. 이 심각한 건데 말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누적 판매량이 재작년까지 10만 개였고 작년에는 10만 1,000개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마치 누적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는 것처럼 되고 작년에 얼마나 심각하게 줄어들었는가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에 지금 이 팀쿡이라는
경영자도 이런 식으로 수법을 써먹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치꾼들이 통계하고 결합하면 이런 장난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착시 효과를, 국민들은 숫자에 약하고 경제에 대부분 다 약해요. 장난을 친다는 겁니다. 최근에 김수현 대통령 정책실장이 지난해 성장률 2.7%와 관련해 고무적이다, 경기 회복에 자신감이 있다 이랬고, 이해찬은 지난해 민간 소비 증가율이 2.8%다. 경제 성장률을 웃돈다.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체질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심지어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경제가 제일 좋다는 헛소리까지 합니다. 이제 이런 헛소리가 모여서 자동차와 조선에 물 들어올 때 노젓자라는 문재인의 황당한 헛소리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짓말 보고가 최종 종점이 문재인이고, 그들은 이제는 문재인의 눈과 귀를 가려서, 그리고 우매한 국민들을 향해서 이런 가짜 숫자를 자신들도 어느 날 진짜라고 믿고 그걸로 국민들을 설득하려 장난을 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국민들을 완전히 원숭이로 하는 거죠. 원숭이한테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다가, 아니다,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하면 원숭이가 좋아한다. 조삼모사로 국민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KDI는 그래도 국책연구원이지만은 전문가들이 있어서 이렇게 장난은 잘 안 칩니다. 2월 경제 동향에서 4개월 연속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다소 둔화, 점진적 둔화에서 둔화 추세 지속으로 매달 경기 부진의 강도를 높여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생산, 내수, 수출, 투자, 즉 경제를 떠받치는 이 4가지가 다 부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민간 소비와 관련해서 소매 판매액이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민간 소비 증가세가 다소 미약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국책기관이니까 이랬는데, 지금 백화점이나 마트나 식당에 가서 매출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라고 말 잘못하다가는 뺨 맞습니다. 지금 마트들도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 지금 접어들고 있다는 거. 백화점은 점원들이 손님보다 항상 더 많습니다. 지금 고용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증가로, 인상으로 근로소득이 늘어났고 상용 근로자가 증가해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돼서 일자리의 질도 좋다고 정부 스스로가 작년 고용에 대해 평가를 했는데, 자, 근로소득이 억지로 짜내서 조금 늘어난 대신에 자영업자가 줄고 망해가 없어져 버리고 실업자가 많아져서 상하이 20% 간의 격차가 역대 사상 최대로 커졌다는 것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상용 근로자가, 즉 정규직이 34만 명 늘었다 하지만은 그 대신 19만 5천 명의 임시 일용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어요. 자, 그러면 상용 근로자 된 사람이 좀 있다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고통은 덮어지는 겁니까? 정상적인 나라라면 상용 근로자가 되는 것보다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지요. 근데 이건 정부 통계고, 이 통계 조작에 들어가지 않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이자들이 이제 허접하게 통계를 조작해서 이 한국의 경제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오늘 아침에 실업자 122만 명, 19년 만에 최악이다라고 하면서 1월에만 제가 이야기했죠. 이건 그저께인가? 실업급여 신청이 17만 명 늘어서 한 달에 무려 6,256억이 나갔다. 이제 연말까지 가면 8조가 넘어갈 거다라고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고용지원센터 8곳에 가보니 정말
이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거기서 교육도 받고 뭐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제목이 회사 갔다 올게 하고 집을 나선 아빠가 이주를 했었다. 참 가장이요. 이 직장에 잘리고 난 뒤에 가족들한테 내가 잘렸다라는 말을 차마 못해서 과거 IMF 때 보면 은행에서 잘린 사람이 퇴직금을 가지고 집에 월급이라고 이렇게 매달 주고 그리고 낮에는 나와가지고 공원에서 이렇게 편의점 김밥 먹고 이 생활을 몇 년 하다가 자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 돈이 없어지니까요. 그런 일들이 그때 흔하게 이 사회에 회자됐는데요. 지금 똑같이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빠 실직했다는 말을 차마 못했습니다. 가족들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구로에 있는 관악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실업급여 창구에 대기하고 있던 56살 임모 씨가 그렇게 말을 했대요. 출근하러 간다고 하고 여기 나왔다. 중견기업 임원 차량을 운전하다가 지난달 해고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임원 기사였죠. 실업급여로 월 140만 원을 받는데 생활비도 턱없이 부족한 돈이고 딸 학자금 대출도 갚아주겠다 했는데 지금 대기 의자에 30명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올 경기지역 이 고용지원센터 8곳에 실업급여를 지원 신청하거나 받으러 온 사람들로 20대부터 60대까지가 대부분 점퍼 차림으로 줄을 서 있다는 겁니다. 언제 이곳을 벗어날지 모르겠다 하고 30대는 답답해 하더라는 거예요. 올 1월에 실업급여를 신규 신청한 사람이 17만 1000명이라는 겁니다. 문재인의 통계가 필요 없어요. 여기 가보면 얼마나 사회 곳곳에 실업자가 넘쳐나냐는 겁니다. 2013년에 이후에 실업 통계를 작성한 이후 제일 실업자가 많다는 겁니다. 1월 한 달간에 46만 6천 명이 6,256억을 실업급여로 받아갔습니다. 센터가 아침에 문을 열자마자 지난 11일 단일센터로 제일 큰 서울 노원의 북부고용지원센터 2층과 4층에 실업급여 창구에 21곳인데 은행 몇 개 합친 것만큼 되지요. 하루 종일 상담인데 문 열자마자 2,000명이 몰려와서 상담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만 2,000명이 왔고 전화만 3만 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센터 직원들이 지금 업무가 너무 폭주해서 전부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신청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를 하는데 200명 이상이 모여 있는데 대부분 50대 이상이더라. 자,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한다는데 나이 많은 사람은 그걸 못하니까 직접 와서 듣고 하려고 30분이나 기다렸다. 가는 데마다 뭐 200명, 300명, 500명씩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일자리 잃은 사람의 최후의 피난처로 돼 있다는 겁니다. 서울 남부 이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온 30대 김모 씨는 자꾸 얼굴을 감싸면서 한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4년간 패션 스타일리스트로 일했는데 회사가 경영난에 빠져 실직했고 업계도 어려워서 사람을 뽑지 않는다. 제빵 기술이라도 배워볼라 했는데 그동안 쌓은 경력이 아까워서 결심을 못했다고 하고 그 옆에는 74살 먹은 김모 씨가 건설업체 구내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52시간 근무로 주 52시간 근무로 저녁 식사하는 사람이 없어져서 일자리를 잃었다는 겁니다. 7년간 열심히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다고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은행 청원경찰로 17년을 일했는데 64살인데 실업급여로 버텨보다가 실업급여가 끝나면 기초생활 수급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했다라는 김모 씨 33살은 2년간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1년 5개월 만에 해고 통보했다는 거예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서 정규직이 안 돼도 계약기간 2년만 좀 일하게 해달라 했지만은 거절당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일자리를 찾아봐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원에서 또 여기에 찾아온 사람은 대기업에 다니는데 신아홉인데 잠 못 자고 밥도 제때 못 먹고 그래도 좋으니까 일자리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정부가 일자리 걷는다고 세금 그래서 돈 어디다 다 쓰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강남에는 그래도 사람이 좀 적은데 그 강남에도 지금 하루에 한 200명 이상씩 찾아오는데 전문직이나 대기업이 있던 사람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 실업급여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데 문 정권이 이제 민심이 악화될까 봐 이런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문턱을 낮추어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재취업활동 신고를 4주에 2번, 즉 한 달에 2번 해야 되는데 한 번만 하면 된다 하고 그동안 허용하지 않았던 토익 시험 응시와 어학원 등록도 구직활동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자의 부담도 덜고 실질적인 재취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요즘 토익 어학원 등록해서 취업 되겠습니까? 자, 정부가 일자리를 늘려야 될 건데 이제 실업급여를 쉽게 받게 해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 뜯어가지고 25조를 세금을 목표보다 더 걷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정부는 수입과 지출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좀 세금이 많이 뜯을 것 같으면 줄여야죠. 그런데 무자비하게 세금은 25조나 더 뜯어가지고 그런 돈을 지금 이런 데 지금 쓰고 자빠졌습니다. 자, 올해만 해도 이 실업급여가 8조 원이 넘어갈 걸로 보이는데 지난해에 6조가 넘었어요. 그래서 자, 최저임금으로 실업급여도 최저임금하고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실업급여도 올라가니. 거기다가 실업자가 더 늘고 이렇게 되면서 자, 작년에는 지난 2017년에 4조 5천억인데 작년에 6조. 올해는 얼마겠어요? 내가 볼 때 한 10조 갈 거라고 봐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요즘 설에 그 애 어디 갔노? 자식 취업 됐나? 안 됐다. 그럼 어디 있냐? 공부한다. 집에 안 왔다. 이런 집이 많았다는데요. 자, 그 중에 한 명이 27살 최모 씨는 여성입니다. 취업 준비에 집중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고 이 아르바이트 해서 공부가 안 되니까 솔직히 그럴 것 같습니다. 남들은 공부만 해도 안 되는데요. 부모님으로부터 용돈 50만 원을 받으며 생활하는데 도서관 식당에서 점심과 저녁을 5천 원 이하로 해결하고 돈을 아끼려고 커피 믹스도 타서 마시고 스타벅스 커피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최소한의 여유를 위해서 가고 친구들도 한 달에 한 번만 만나고 근데 한 번만 만나도 식사비 등으로 2만 원이 들어서 힘들다. 한 달에 취업을 위한 인터넷 강의 제가 전에 이거 너무 쓸데없이 비싸다 했죠. 30만 원, 체력관리비 수영 6만 원, 종합 비타민제 2만 5천 원, 위장약 1만 원은 부모님으로부터 별도로 받는다. 자, 이분은 그래도 금수저 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언뜻 보면 아무런 불편 없이 취업 활동하는 사람 같이 보이는데도 이 당사자는 빈곤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아이고 우리 때는 정말 입에 풀칠도 못하고 어려워도 다 집 사고 공부시키고 다 했다. 맨손으로서 올라와서 요즘 애들은 노력도 안 하고 자신감도 없고 어려운 일은 안 하려 해 이제 이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우리나라의 청년 빈곤율 이 통계는 다 사기니까 9%고 노인 빈곤율은 48.8% 절반이니까 청년들이 배부른 소리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 청년 빈곤율은 소득만으로 산정되는 게 아니라 동거 가구원의 소득이 반영돼 계산되기 때문에 취업을 못한 청년들의 빈곤율은 부모의 소득으로 이렇게 빈곤율이 낮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하고 함께 사는 청년들이 85%니 청년 빈곤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다차원적으로 빈곤을 좀 분석해 봐야 되는데 소득뿐만 아니라 최저 주거에 살고 있냐, 의료비 부담, 취업, 근로지속 가능성, 사회관계, 여가비 등으로 두루 파악해서 빈곤을 조사하는 다차원 빈곤율을 보니 노인층은 22.7% 2006년에서 2015년 17.8%로 감소를 했고 중장년층도 빈곤율이 16.4%에서 11.5%로 떨어졌는데 청년은 16%에서 18.4%로 늘어났다. 그래서 노인의 빈곤율은 다차원으로 보면 조금씩은 줄어드는데 청년들은 더 심화되고 있다. 이거는 이제 노인들이 그래도 사회관계도 좀 가지고 이 뭡니까? 기초수급도 받고 또 더 나아가서 기초노령연금이나 각종 의료사회복지도 받고 하니까 노인들은 실제 빈곤율은 높지만은 이런 실질적인 빈곤율은 그보다는 좀 낮을 수도 있지만은 청년들은 지금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노인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노인들은 그래도 젊었을 때 한때는 좋은 시절들이 다 있었고 먹고 마시면서 좀 살았지요. 그래서 지금 노년에 빈곤해졌지만 이 청년들은 앞으로 살아갈 젊은 20, 30, 40대가 빈곤합니다. 노년들은 그래도 가정을 꾸렸고 또 그랬지만 이 사람들은 가정도 꾸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세대 간의 대결로서 이런 이 빈곤 문제를 바라보거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시각을 우리 이 중장년 세대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청년 세대라면 정말 암담할 것 같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들과 대화를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세대 간의 대결을 할 게 아니라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이 정치를 제대로 한다면 우리가 느끼는 빈곤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고 또 공정하다면 그 빈곤하더라도 다들 참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북한에 퍼주고 54조를 어디다 썼는지 길거리에 그냥 뿌려대고 재수 좋은 사람들이 차지해 먹고 다 돈이 새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정책으로 일자리를 더 없애고 자영업자를 망하게 하고 택시기사를 분신 자살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택시 요금 올린다는데요. 택시 요금 올리면 뭐합니까? 산학금이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 중요한 거는요. 택시 요금을 올리고 서비스는 또 엄청 단속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성차 거부나. 당연히 요금이 올라가면 성차 거부 단속은 돼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택시 회사라는 구조 속에서 택시 요금이 올라갔을 때 과연 택시 기사들이, 회사 택시 기사들이 제대로 삶이 나아질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자, 땅이 좀 있고 이러면 어디서 돈 땡겨가지고 지금 택시 회사 하나 차리면 부부가 다 벤츠 타고 다닌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택시 기사들로 하여금 협동조합인 이런 걸 만들도록 하고 정부가 이 부지 같은 것도 좀 도와줘서 그들이 자기들끼리 운영하게 하고 산학금에서 벗어나게 하면 그들이 그야말로 소득이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아니라 뭘 희한한 택시들이 뭐 타다부터 시작해서 렌트카 비슷한 게 택시 흉내내고 이제는 택시 업계에도 벤처 캐피탈 같은 데서 젊은 사람들이 돈 땡겨와가 카카오 뭐 택시 뭐 이런 데 관여하던 사람들이 이제 앱을 이용해서 택시들을 갖다가 다 합쳐서 큰 회사 택시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놈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대안을 내면요. 적어도 택시기사의 상당수가 살아갈 수 있고 분신 자살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제가 볼 때 이 정부가 그러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저는 뭐 보수 일각에서 택시기사분들이 분신하거나 이런 부분을 마치 사회적으로 기술 발전에 저항하는 행태로 보고 있다는데 솔직히 말하면 국가적 차원의 IT 대기업이나 국가적 차원의 이 금융 투기 세력과 결탁되어서 택시기사 죽이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비리를 고상하게 무슨 기술 발전에 저항하는
구세력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좀 문제 있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부분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세상은 손을 대야 될 부분과 그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구별하고 사는 것도요. 이게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